유럽 군사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한 날, 해외 전문가들은 하나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진흙탕 시험장에서 K2 전차가 갑자기 멈춰 서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전차가 결국 다른 서방 전차들처럼 늪지에 발목을 잡히는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전차가 몸을 낮췄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올리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궤도를 눌러 진흙을 밀어내고 빠져나오는 모습이 등장하자 유럽 전문가들은 기사 제목까지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동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차 개발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와 유럽 방산 분석 매체가 이 영상을 분석하며 주목한 건 K2의 유기압 현수 장치였습니다. 전차가 55톤이 넘는 무게를 스스로 눌러 접지력을 극대화하고 필요할 때 30cm 가까이 차체를 낮춰 호신 안정도를 확보하는 기능이 기존 서방 전차 설계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와 미국 M1A2는 전장에서 강인한 전차로 알려져 있지만 차체 전체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유럽 분석가들은 이 지점을 두고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전차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K2만이 경사면 초입에서 멈춰선 뒤 다시 가속해 정상까지 올라가는 장면은 외신 분석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전차들이 경사로 접근 자체를 포기한 구간을 K2가 별다른 흔들림 없이 오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해외 매체들은 K2의 기동 안정성을 기존의 서방 전차보다 10에서 15%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진 출력 문제만이 아니라 차체 제어 능력과 서스펜션 반응 속도의 조합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해외 매체가 또 하나 주목한 장면은 루마니아 시험에서 K2가 진흙 속으로 전속력으로 달려들어가 급정지한 뒤 차체를 기울여 스스로 탈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전차의 하부 구조와 추진축에 극심한 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도 K2가 안정된 동력을 유지했다는 점을 평가했고, 일부 분석은 이 기능이 도시화 개활지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현대전 특성에서 생존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외신 보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형 K2PL 업그레이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500마력 파워팩을 기반으로 시속 70km 이상을 내는 기동 능력, 자동장전 장치를 통한 분당 약 10발 사격 능력, 그리고 능동방호 체계와 드론 제밍 시스템까지 통합되면서 K2 전차가 나토 전차 중 가장 빠른 적응 속도를 가진 전차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놀라워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10년 넘는 독자 개발 과정 속에서 하나씩 완성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중심이 서방도 소련도 따라하지 못한 유기압 현수 장치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당시 무모한 도전이라 불릴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조합해 차체 반응 알고리즘을 만들고 각 궤도에 가해지는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K2의 유기압 현수 장치는 처음부터 성공을 전제로 만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방산업계 내부 기록에 따르면 개발 초기 ADD와 현대로템 연구진은 차체를 능동적으로 조정하려면 55통급 전차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했고, 당시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건 극저온과 고온 환경에서 오일 압력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이었는데, 초기 시제품은 영하 20도 이에서 압력이 흔들리며 차체가 비틀리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서스펜션 반응 데이터를 약 10만 회 넘게 수집했고, 압력 변화 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따로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개발 기간 동안 시제품은 총 28번의 전면 개조를 거쳤고, 내부 문서에는 차체 균형 오류 때문에 시험장에서 전차가 기울어진 채 멈춰섰던 사례가 6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가 누적되면서 오히려 정확한 압력 제어 공식이 완성됐고, 마지막 시험에서 연구진은 처음으로 전차가 스스로 차체 높이를 조절하며 경사 상단을 오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능동 자세 제어 전차가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 기술이 지금 K2의 핵심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해외 기사들은 한국이 이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하며, 전차 기술은 결국 지형 적응 능력을 누가 더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의 기준은 K2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가 K2 1000대를 도입하며
생산 라인까지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그 영상을 보면 감정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군 장병들이 처음 보는 기술이라며 당황하던 표정, 전차가 늪지에서 빠져나오자 박수를 치던 장면, 그리고 해외 매체들이 한국 전차의 독자 노선을 새로운 전차 철학이라고 평가하기까지, 이 모든 흐름이 K2를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현대전의 기준을 다시 쓰는 전력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2가 세계를 뒤흔든 이유,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 전차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 분석을 토대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유럽 군사 커뮤니티가 가장 먼저 본 수치는 단 하나였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이 공개한 지형 적응 시험에서 K2 전차의 진흙지대 돌파 성공률이 100%로 기록된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지형에서 시험한 서방 전차들의 평균 성공률은 60% 수준이었고, 소련계 TR-85는 아예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해 0%에 가까웠습니다. 해외 매체는 이 수치를 근거로 K2가 단순히 좋은 전차가 아니라 지형 제한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드래곤 24 훈련에서 나온 경사로 테스트 데이터도 외신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사각 31도 이상 구간에서 독일 레오파르트2 A5와 미국 M1A2가 접근을 포기한 반면, K2는 초입에서 멈춘 뒤 제가속으로 정상까지 올라갔고, 등판 중 속도 유지율이 92%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서방 전차의 일반적인 속도 유지율 75% 대비 약 17% 높은 수치였습니다. 해외는 또 다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K2의 유기압 현수 장치가 차체를 최대 30cm까지 낮추거나 올릴 수 있는 기능, 궤도 접지력 증가율 25에서 32%, 경사지형 사격 시 흔들림 억제율 40% 이상, 진동 감소율 50% 이상 같은 수치가 실제 시험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독일 전차들이 차체 고정식 토션바 구조로 인해 이런 조절 기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차체 각도와 높이를 실시간으로 수정하며 표적을 놓치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K2PL 개량형 자료도 충격을 더했습니다. 기본형 대비 전투 중량이 약 60톤으로 증가했음에도 1500마력 파워팩을 통해 추력 중량비 25마력 퍼톤 이상을 확보했고, 이는 M1A2의 18마력 퍼톤, 레오파르트 2A7의 19에서 20마력 퍼톤을 크게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K2의 기동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근거가 바로 이 수치였습니다. 루마니아 진흙지 시험에서도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5톤급 전차가 진창에 진입하면 궤도가 미끌리며 최대 40%까지 추진력 손실이 발생하지만, K2는 유기압 현수 제어를 통해 손실률을 15% 이하로 억제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미국 방산기관이 평가하는 전천후 기동전차 상위 5%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탄도 안정도 자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기압 현수장치 적용 후 K2의 급경사 사격 명중률은 88%, 이동 사격 명중률은 80% 초반, 이는 레오파르트 2A6의 평균 70%대 중반, M1A2의 70%대 후반과 비교해 실제 수치로 우위가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런 전차를 만들 수 있었는지 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ADD와 현대로템이 유기압 현수장치를 설계할 때 축적한 데이터가 약 20만 건, 전차 자세 변화, 알고리즘 시험만 4만 회 이상, 극저온고온 환경 안정성 시험 7,000회 이상, 궤도 압력체 자체 반응, 실시간 연산 알고리즘 개발에 투입된 연산량이 초기 블록 기준 약 3.8 테라플로급 프로세싱이 필요했던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전차의 구조적 철학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확보한 정량적 성과라는 점에서 해외의 반응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외신들은 또 다른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전차가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의 K2 최종 도입 규모는 약 1000대, 단가 약 70억에서 90억 원 범위, 총 계약 규모 10조 원 이상, 여기에 현지 생산 라인 구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가 20조 원대로 평가됐습니다.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의 검토 물량도 각각 54대에서 72대, 200대 이상으로 언급되며 세계 전차 시장에서 한국이 독일과 미국 사이를 파고드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정량적 지표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서방 전차들이
포신 안정성과 장갑 중심 구조로 발전해온 반면 한국은 지형 적응률, 생존율, 기동 제어율이라는 세 가지 수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한국 기술의 특이한 속도였습니다. K2의 주요 구성품 국산화율은 최신 기준 70% 이상, 차기 파워팩 개발 단계에서는 목표 국산화율 90% 이상, 이는 독일이 레오파르트2 개선형에서 여전히 유럽 공급망의 50% 이상 의존하는 구조와 대비된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한국만이 이 기술을 만들었으며 다른 서방 전차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을지에 대한 궁금증만 더 해가고 있습니다. 답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평화를 위한 전쟁을 준비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2일 흑표전차 스웨덴이 155대 수출길 열려 영상입니다. 스웨덴의 눈을 끈 것은 흑표의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에서 계속 강조했던 핵심 포인트는 현지 생산 가능성과 압도적인 납기 속도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검증된 흑표의 현지화 생산 체계, 그리고 최대 연 200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방산 제조 능력은 러시아 국경을 바라보며 속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북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대당 500억에서 많게는 600억 원까지 오르는 동안 흑표는 대량 계약 시 200억대 중반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이는 스웨덴 입장에서 여단 단위의 전력 확대를 고려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내부 분석 자료에서도 가장 강하게 강조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단위 가격이 오르고 생산 라인은 지연되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흑표는 생산 이전과 양산 인프라까지 전폭적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스웨덴이 기존 150대 규모의 전차 편제를 넘어 북부와 남부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300대 이상 규모의 확장 구조를 검토하자 독일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이 계획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스웨덴 국방부 내에서 흑표를 향한 검토 문건이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부 설원지대에서의 가속 성능과 혹한기 조건에서의 전장 안정성은 이미 노르웨이 평가에서 흑표가 독일 전차보다 앞선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 스웨덴은 이 기록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폴란드 전차 공장의 생산 라인 구축 과정에서 보여준 원자재 도입부터 최종 조립까지의 전공정 기술 이전 능력은 스웨덴 방산업계가 가장 인상 깊게 언급한 요소였습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방산 자립을 중시하는 국가였고, 나토 가입 이후에도 독자적 전력 유지 능력을 유지하려는 기조가 강합니다. 그렇기에 흑표의 현지 생산 방식은 스웨덴이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스웨덴이 레오파르트에 대해 쌓아온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용 문제였지만 이후에는 생산 일정, 혹한기 성능, 기술 이전 조건까지 이어지며 결국 북유럽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이미 완성된 전차이지만 스웨덴이 원하는 것은 함께 개발하고 함께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었고, 이 부분에서 독일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흑표가 스웨덴의 눈앞에 강렬하게 등장한 겁니다. 스웨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자료에서 가장 깊숙하게 다뤄진 부분은 흑표의 기술 구조였습니다. 스웨덴이 기존 독일 전차에서 느낀 가장 큰 한계는 장갑 구성과 전자장비 체계가 독일 업체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국 기술을 녹여 넣을 여지가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흑표는 기본 플랫폼만 확보하면 이후 전자광학 장비, 부가장갑, 엔진 보조 장치 등을 스웨덴 기술로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스웨덴이 보유한 소형 레이더 기반 드론 대응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기술을 전차 상부에 통합 배치해 전장 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 전차가 훨씬 수월하다는 분석이 국방과학기술원 보고서에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스웨덴 기술자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스웨덴은 사부를 중심으로 전투기부터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 기반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방위 산업의 핵심 철학은 자립과 통제권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레오파르트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건드리지 못하게 제한하고 장갑 모듈도 일부만 공급하는 형태로 묶어두었습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세대 전차뿐 아니라 향후 20년 동안 운영할 플랫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일식 공급 구조는 더 이상 매력적인 옵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북부 설원 지역에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전차를 원했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이 많고 전차의 냉간 시동, 엔진 압축률, 서스펜션 반응 속도가 전투력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레오파르트가 이 조건에서 약점을 드러낸 반면 흑표는 노르웨이 야전 주행 평가에서 이 구간에서 모두 통과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된 내용에 따르면 테스트 당시 흑표는 혹한지대 연속 기동에서 엔진 떨림률이 기준 이하로 유지됐고 포탑 회전 속도도 감소폭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록은 스웨덴이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본 자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북부 방어의 핵심은 바로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지상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실기동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이 이미 계약한 레오파르트 2A AC 최신이라고 해도 혹한 조건에서의 전투 지속력은 흑표가 더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된 비교 항목을 보면 전차 중량 대비 출력, 냉각 시스템, 혹한기 오일점도 유지율, 산악지형 등판률에서 흑표가 모두 앞서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스웨덴이 진짜로 고민한 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국 지형과 맞는 적응형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차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스웨덴 내부의 시선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 속도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A8 생산은 현재 유럽 전역 개발주가 몰리면서 납기가 최소 4년 이상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이 요구한 일정인 2030년 이전 전력 완편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으로 평가되며 외신들도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에서 보여준 연 180대 수준의 양산 능력을 증명했고 필요할 경우 스웨덴 현지 공장까지 완성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전차 한 번 사오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이후까지 유럽 북부 지역의 방어 체계를 책임질 규모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현지 생산을 꺼렸고 기술 이전에도 매우 제한적이며 전차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독일 본사에서만 관리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엔진 포탑, 적, 장갑차, 화력 통제 장치까지 대부분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필요한 경우 스웨덴식 개량까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스웨덴의 구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고민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독일 전차는 이미 완성형이다 보니 스웨덴이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흑표는 스웨덴 기술을 심어 넣을 공간이 많고 업그레이드 방향도 유연합니다. 여기에 스웨덴이 강점을 가진 자주포, 센서, 레이더, EDA, 기반 드론 대응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습니다. 결국 스웨덴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독일식 패키지가 아니라 스웨덴형 차세대 전차였고 그 플랫폼을 흑표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스웨덴의 방산업체들도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부를 포함한 몇몇 업체가 한국산 전차 기술 흡수 가능성을 내부 검토한 정황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스웨덴이 장기적 전략에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스웨덴은 단순히 전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 전체 방어망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핵심 축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둔 셈입니다. 이 상황이 한국에게 가지는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전투기 그리펜을 수십 년 동안 자체 개발해왔고 북유럽 방위 기술의 중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산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한국 기술력이 유럽 최상급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웨덴이 흑표를 선택하면 유럽 전차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